미국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점점 그런 늪에 빠지고 있어요. 중국은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시스템조차도 지금 파산 위기에 가 있어요. 단기 정치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더블 D 본다. 3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시면 그동안 아무리 큰 돈 잃으셨어도 그 복구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국민은 그만큼 세계 최고라니까요.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세계 최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영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요 뭐 경제학자니까 경제학 연구하고 또 논문 써서 해외 저널에 발표하고 그런 일 해왔죠. 요즘 사실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소장님께서도 더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이 방송에도 풀려나가고 이런 유튜브 채널도 풀려나가고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대외 활동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좀 경제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아지길 바라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잖아요. 그럼요.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예요. 미국하고 유럽에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까지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또 이 거품이 낀 게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 수요가 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이제 형성된 건데 수요가 시간 이동을 했으니까 어느 특정 시점 가면 수요가 없어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폭락하거나 장기 정체에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장기 정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장기 정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 수단으로도 쓰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준화폐라고 불러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축소되고 또 가격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정점보다는 뭐 보통 한 30~40%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 내의 유동성이 그만큼 수축되는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 파괴율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그 작용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만 하더라도 실버게이트 또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뭐 등등 뭐 이런 그 은행들이 파산 지경에 연달아 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금융위기 초기 단계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이 시적절하게 그 대처를 잘했어요. 사람도 감기에 걸리면 좋은 의사 만나서 즉각적으로 좋은 처방 받으면 그만 낫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쉽게 이제 벗어나긴 했는데 아직도 수면 아래에서는 신용 파괴율이 작동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우리가 눈에 띄게 이 금융위기가 진행을 해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이제 정책 대응이 어떤가,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려 있지만 금융위기가 닥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즉각적으로 정책을 잘 대응을 해도 그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시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게 미국 경제잖아요. 경제 정책 이끄는 것도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점점 그런 늪에 빠지고 있어요. 이게 경제 정책의 주요 그 핵심 수단이 이제 기준금리를 제때에 그 미세 조정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조절하거나 위기에 대응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 점점 말려들고 있어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 경제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그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 이탈해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이게 신용 파괴율을 작동을 시켜요. 그럼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를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져요. 이건 아주 신속하게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사방에서 낮추라고 아우성을 쳐도 못 낮추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그렇다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채나 MBS 등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장기채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50% 이상 하락했으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기준금리 올려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국채 채권 가격 더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와 관련된 파생금융 상품은 이게 레버리지가 통상 20배니까 더 빠르게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금융기관인가는 경영수익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그러면 파산 지경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뱅크런이 일어나요.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뱅크런이나 또 파산 사태나 이런 건 또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금방 인근 은행들로 이렇게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3월 달에 이미 겪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3월 달에는 미국이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는 걸 막아냈어요. 근데 이번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금 보험기금은 1,800억 달러에 불과한데 예금 총액은 20조 달러에 가까워요. 20조 달러를 무슨 돈으로 그걸 예금 전액을 보장을 해요. 그래서 그 정책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펼쳐지더라도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말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는 필연적으로 터진다. 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를 대처해야 될까 굉장히 또 난해한 입장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최근에 유가가 또 오르면서 이 물가 압력까지 같이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금리를 올리자니 방금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뱅크런 사태 또 다시 터질 수도 있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얼마든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경제가. 경제에는 그런 충격 흡수력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국가 경제도 그런 그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충격 흡수력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충격 흡수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 중이기 때문에 비록 물밑에서지만 그게 사실상 그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쯤에는 아마 다우지수가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3만을 하향 돌파하면서 속절없이 폭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바로 금융위기에 노출되게 돼요. 금리를 사실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 문제가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고금리잖아요. 그래서 국채금리, MBS 등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지금 사실은 기준금리보다는 장기채 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준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근데 장차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그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는 4.75% 정도 되잖아요. 이게 기준금리가 5.25%니까 그것보다는 0.25% 이상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5.5% 이상 가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러면 지금 국채든 MBS든 이거는 그 미국 법에 의해서 그 금융기관들의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이 되고 또 이게 자기자본 비율로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채와 MBS 등 채권을. 근데 이게 가격이 폭락을 해봐요. 그럼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경영수지가 악화되죠. 그 중에서 경영수지가 그렇지 않아도 좀 그 나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적자로 돌아서면서 파산 중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고금리 여파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이 올해 연말쯤에는 좀 이르면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압력으로 지금 경제에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그 유동성은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재원이 말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경제가 그동안에 어떤 연유로 어떤 것이 발단이 돼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을 해야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좀 설명이 좀 길어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극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급격하게 후퇴한 거죠. 이 경기 후퇴라는 악순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그냥 현금을 나눠주기도 했고 뭐 등등 여러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재정 지출을 무려 42%를 증가시켰어요. 번원 통화는 또 52%를 증가시켰어요. 기준금리도 2.5%에서 줄기차게 낮춰서 0.25%까지 낮췄어요. 이렇게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경기 후퇴를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미국이 마이너스 2.8% 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니까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2021년도 성장률이 무려 5.9%에 이르게 돼요. 이건 미국 잠재 성장률의 약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기 과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 경기 과열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첫 번째는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국제수지 악화가 나타나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꾸준히 상승해서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9.1%까지 올랐잖아요. 근래에 보기 드문 그 높은 상승률이거든요. 경상수지 적자는 2019년 2.2%에서 그 다음에 2.9%로 증가하고 2021년도에는 이게 3.6%까지 증가를 해요.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경상수지 적자예요. 경상수지 적자가 그렇게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달러가 미국 외 해외 시장으로 유출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는 당연히 하락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그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이 이탈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금리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1.6, 또 2분기에 마이너스 0.6%, 두 분기 영상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이걸 영어로는 리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또 악순환하니까. 그때 이미 금융위기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기간이 짧았어요. 거기다가 또 깊이도 비교적 얕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근데 미국 연준은 달랐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미국 연준이 거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요. 실제로 그런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1980년대 초에. 근데 그때와 똑같은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뭐냐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용어가 있잖아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평상시에는 기준금리를 0.25%로 조정을 하다가 갑자기 0.5%, 0.75% 급격하게 인상을 했잖아요. 금리가 그렇게 상승을 하니까 미국 달러는 당연히 강세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고금리는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였어요. 이자 차율이 커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잖아요.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국내 저축이 흘러가죠.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달러가 강세에 미국에 투자하면 당연히 환차익을 누리잖아요. 미국으로 빨려간 거예요. 덕분에 미국은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진행되던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그 유동성으로 차단해내요. 그래서 경기가 급상승해요. 그래서 2022년 3분기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3.0%, 그리고 4분기에는 2.6%. 경기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국내 저축 빼앗긴 나라들, 그리고 자기 나라에 그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을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는 하나같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어요. 경제 굉장히 심각해진 나라들 많잖아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이제 그 금융자본을 빼앗겼으니까 유동성이 수축됐어요. 금융위기를 겪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4분기에 그 마이너스 1.6% 성장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국내 저축과 국내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수축되고 거기에 따라 신용 파괴를 작동을 하고 이게 또 금융위기를 일으켜서 그 마이너스 1.6%라는 비극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그걸 간과를 해요. 우리나라도 비교적 짧게 그걸 극복해내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불어 성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전개 과정,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미국 경제는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또 그 밖에 세계 경제는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물가 불안 때문에 펼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메우기 위해서 그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유동성 수축 현상을 다른 나라의 저축과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그걸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니까요. 그 다른 나라들의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경제도 그 부메랑을 맞아요. 지금 그 부메랑을 맞고 있어요, 미국이. 사실 올해 3월 달에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실리콘밸리, 또 퍼스트 리퍼블릭, 또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한 것도 그동안에는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그리고 다른 나라의 투자인 국제 금융 자본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 유동성 수축을 막아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그 뱅크런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보시라고요. 당시에 미국 연준이 3월 말까지 버는 통화를 무려 4,240억 달러를 수입을 해요. 물가 불안이 문제라 그러면 통화를 그렇게 증가시키면 안 되잖아요. 고금리보다는 통화량 증발이 훨씬 더 그 물가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물론 그 뒤로는 이제 그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버는 통화 증가시켰던 것을 대부분 흡수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점점점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어요. 미국이 자꾸만 대증요법을 써서 그래요. 사람 질병도 근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열이 오르면 해열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거는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달러 약세가 문제였잖아요. 그럼 거기다 처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라는 대증요법을 썼어요. 혈압이 오르니까 혈압 강화제 먹인 거고 또 체온이 오르니까 해열제 먹인 거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그 대증요법을 너무 자주 쓰게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환자 죽여요. 미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나치게 대증요법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항생제를 지나치게 남용을 하게 되면 어떤 항생제도 안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그 상황으로 접근해 가고 있어서 지금 속으로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약을 처방하는데 점점 그 약이 안 들 때가 올 수 있다. 결국 지금 이미 안 듣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지금 엊그제죠. 그 다우 지수, S&P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추락한 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날 미국 뉴욕 연방은행이 대대적으로 그 주식시장에다 자금을 투입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시적인 처방으로 주식시장 폭락 이런 걸 막아낼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바로 금융위기는 진행되니까.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 봐요. 나중에 어떤 대책도 처방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니까요. 대공황 때 그랬어요. 대공황 때 그 1929년도 그 9월 13일인가요? 다우지가 381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게 주춤주춤 하락하다가 블랙 먼데이, 블랙 투스데이로 유명한 날 있잖아요. 이때는 주가지수 하루에 10% 시작 폭락해요. 그래서 블랙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깜짝 놀라서 대대적인 이제 그 부양 정책을 펼쳐요, 주식시장. 그래서 그 이듬해 3월인가 4월에는 이제 294까지 올라가요. 거의 80% 이상으로 지금 그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속절없이 떨어져서 1932년인가요? 그때 4월 달인가? 그때는 40위까지 폭락해요. 대정요법은 자꾸 남발하면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물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금융위기가 차단되면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리고 그런 정책 수단을 많이 확보해두고 있어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비극적인 일은 안 벌어질 걸로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말 가면 미국 다우지수 3만 밑으로, S&P 지수 같은 경우는 4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심리적인 저지선이잖아요. 그게 무너져 봐요. 그럼 패닉이 온다니까요. 패닉은 반드시 공황을 불러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2008년도 하반기에 진행됐던 금융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됐어요. 근데 그거를 1년 안에 극복해내요. 대공황 때는 10년이 걸렸는데 2009년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플러스 성장으로 가는데, 그때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혼자서는 그걸 처방을 못 해내니까, 극복해낼 수 없으니까 G20 국가들, 정치 수반들, 그리고 재무장관들, 중앙은행 총재를 다 불러 모아서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까 우리 공동으로 같은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 해서 미국이 모범을 보여. 실제로 당시에 번원통화는 2008년 말에 2배로 증가를 시켜요. 미국이 홀로 그렇게 했다면 미국의 그 국제 경쟁력은 극단적으로 악화됐을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도 같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국제 경쟁력이 낮아지니까 큰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정 지출을 무려 8천억 달러를 투입을 해요. 추가로. 그리고 금융시장 구조조정 기금을 7천억 달러를 집어넣어요. 다른 나라도 또 거기에 협조해서 그 비슷한 정책을 펼쳐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말에 번원통화를 30% 이상 증가를 시켜줘요. 또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낮춰주고, 또 재정지출도 대폭 늘려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G20 국가들이 다 협조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의 악순환을 막아내요. 성장률이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들잖아요. 생산이 줄어들면 소득 줄어들잖아요. 소득 줄어들면 또 그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소비 줄어들면 생산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이런 악순환을 그 대대적인 부양 정책으로 차단해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제 공조 체제가 굳혀져 있을 때만 이 정책을 펼칠 수가 있어요. 어느 한 나라만 그 정책을 펼치면 그 나라는 망해요. 국제 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돼서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어요. 외환위기가 다 고갈된다고요. 외환보유고가. 이게 같이 그 정책을 펼치면 같이 국제 경쟁이 낮아지니까 이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 되니까 어느 특정 국가가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일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국제 공조 체제 구축이 필수적인데 지금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누가 미국 경제 정책에 협조를 하겠어요? 특히 지금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등은 미국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엄청 강한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 그래도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조화해서 어떻게든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그래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제발 그래주길 바라요. 근데 미국이 바이오 아메리칸 정책을 너무 강하게 펼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그 다른 나라의 반감을 사고 있잖아요. 미국이 하루빨리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장님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봤을 때부터 이 미국의 내 옷을 죽이는 정책, 요거에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그 여파를 미국이 그대로 또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국은 또 시스템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속된 말로 미국 요즘엔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막 파업, 셧다운, 학자금, 고유가, 이 네 가지 큰 악재를 다 맞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적인 위기가 정말 엄청난 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 맞는 건가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면 그런 충격은 얼마든지 흡수해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건 사소한 문제예요. 시스템 위기로 갈 그런 경제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흡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수면 아래에서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 중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이것들도 가세해서 미국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보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최근에 중국 경제 상황이 좀 어떤가요? 중국 경제도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를 뒤로 끌어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9년에 KBS가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때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금융위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중국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부 통제경제 시스템이에요.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홍수가 몰려오고 있는데 통제경제 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그 홍수를 막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홍수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2020년에는 헝다그룹이 파산 사태에 직면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완다그룹이 파산 사태에 직면하고 올해는 중국 부동산 1위 기업인 비구이안이 파산에 직면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재원을 조달해주던 투자신탁 회사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주금융그룹이라고 있어요. 이 중주금융그룹의 산하기관인 중농 투자신탁 회사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중국은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시스템조차도 지금 파산 위기에 가 있어요. 통제경제체제라는 이 시스템으로 막아내고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홍수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모든 댐은 댐 위로 물이 넘치면 그 무너져요. 중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위 좀비 기업들이에요. 회사는 있고 종업원도 있어요. 생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유지가 돼. 이게 좀비 기업이에요. 중앙정부 지원, 또 지방정부 지원을 통해서 혹은 국유 은행들 지원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좀비 기업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니까요. 헝다도 좀비 기업이에요. 완다 좀비 기업이에요. 비구이안도 지금 좀비 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체들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이 돼 있어요. 배터리 관련 산업에서도 90%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화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 성장을 앞에서 이끌었던 이런 산업들에서 좀비 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냐고요. 물론 과거에 국유 기업들도 사실은 좀비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유지하다가 소련이 무너졌고 중국도 공산주의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국유 기업들이 그랬는데 지금 국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민영의 그 사기업들도 좀비 기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타격은 더 커져요. 그래서 그걸 빨리
공개를 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내야 되는데 중국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진핑 독재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 사실 세상에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중국 경제가 쇠락의 길로 들어선 때가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시진핑이 지 독재 권력을 점점 강화하던 때부터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세계사를 옛날 아주 고대 역사부터 살펴보더라도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 경제 변형이 일어났어요. 경제 활동이 보장되어야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번영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중국 시진핑 체제가 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점점 더 강하게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세계 금융위기에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우려하고 있어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사실 소장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잖아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위기에 처해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성장 지속력 이런 등등의 경제 체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튼튼해요. 또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기 극복을 잘 해내요. 우리 1997년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그랬어요. 20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그거는 뛰어난 성과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흔히 했어요. 네. 국내 어떤 언론은 그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1년 만에 다 벗어났어요. 98년 말 우리 외환보유고가 과거 최고 수준의 2배까지 올라갔잖아요. 외환보유고 고갈 위기에서는 벗어났잖아요. 또 98년 한 해만 마이너스 성장하고 99년부터는 뭐 10.3%, 8.9% 연속해서 아주 높은 성장률 기록했잖아요. 1년 만에 벗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과 국민은 세계 최강이에요. 지금 중국 문이 사실상 닫히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도 어려워지지만 뭐 험한 정책 등도 있고 또한 정책적인 어떤 차단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중국 지금 문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1위 수출 시장이 그렇게 닫히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 수출 기업들 어떤 일을 했어요? 미국 시장을 제1 수출 시장으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럽 경제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유럽에 대한 수출이 대폭 증가했잖아요. 어느 한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다른 데서 문을 열어요. 우리 한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험한 정책으로 우리 한류 완벽하게 차단했잖아요. K-팝, K-드라마, K-영화 다 차단했잖아요. 우리 엔터업계 어떻게 했어요? 동남아 시장 개척했지, 일본 시장 개척했지. 이걸로 안 되니까 미국 시장 개척하지, 중남미 시장 또 북미 시장 개척하지, 유럽 시장 개척하지, 심지어 서남아시아 또 중동 시장,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서 지금 우리 한류가 세계 시장을 휘젓고 있잖아요. 이게 엔터의 업계만의 일이냐고요. 우리 기업들은 그만큼 막강한 경쟁력, 생명력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을 믿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정부는 자꾸만 실패한 정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특히 일본이 실패했던 고환율 정책. 일본 엔저 정책을 1990년 이래 지금까지 6번 펼쳤어요.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매번 실패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지금 윤석열 정권까지 다 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역사가 이미 증명했어요. 실패한 걸. 그러면 이거 당장 지금이라도 폐기해야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좀 답답한 일이지만 참
우리 정책 당국이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재의 경작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의 경작을 배운 경제정책 전문가들 혹은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이 부정하면 이론을 바꿔야지 왜 현실을 부정하냐고요. 지금 고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난을 초래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지금도 우리 환율은 1350원대로 고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때 900원도 깨졌어도 우리 수출은 잘 됐었고 또한 그 경상수 적자도 계속 증가했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니까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해봐요. 그럼 수출 기업 어떻게 해야 돼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그거로도 안 돼요.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이런 일이 198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두 번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이를 증명을 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의 길은 거의 유일하고 아주 좁아요. 실패의 길은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공했던 그 정책들 보물처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공했던 정책을 폐기하냐고요. 1980년대 하반기에도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했더니 우리 성장률 11%까지 올라갔어요.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11%예요. 수출도 잘 됐고 경상수 적자도 계속 커졌어요. 2000년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대에도 그 환율이 2001년 1326원에서 2007년 10월 달에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47%가 올랐다고요. 근데 수출은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5배가 증가해요. 연평균 증가율 17%예요. 예년에 2배예요. 아니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걸 따라야지 왜 실패한 일본 걸 따라가냐고요. 우리가 왜 일본의 초장기 무려 30여 년에 걸친 저성장 그걸 초래한 정책을 우리가 답습을 하냐고요. 조금 답답해요. 사실은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반드시 증가하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감소해요. 경제하고 다른 얘기인데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이론을 바꿔야 돼요. 우리 수출분들 다 명품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적인 초격차를 통해 가지고 와 막 새로운 수출 활로를 계속 열어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강이라니까요. 우리 국민도 세계 최강이에요. 정부가 좀 우리 기업과 국민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실 소장님께서도 초기부터 계속 이 고환율 정책 이거를 계속 우려하셨잖아요. 근데 쉽사리 환율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정부가 지금 조작하고 있잖아요, 환율을. 최근에 그 우리 환율 1,300원대로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 처음 올라갈 때. 그때 제가 여객시장 그 유심히 살펴봤더니 NDF 거래로 외환시장 개입하고 있더라고요. NDF는 레버리지가 20배예요. 실패하면 손해가 20배라고요. 그런 위험한 수단을 동원해서 환율을 끌어올리더라고요.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2달 후, 석 달 후에 외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요. 그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이동해 왔으니까 두 개가 합쳐질 거 아니에요. 환율은 폭등하죠. 그래서 1350원대로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제 정부에서 깜짝 놀라서 외환보유고를 풀었어요. 그 1350원대 더 낮추기 위해서.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냐고요. 또 난 우리 정부가 우리 환율을 자꾸만 엔화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일행당 9원이 깨지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그 외환시장 개입하는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실패한 나라 그 환율에다 우리 그 환율을 거기다 맞추냐고요. 차라리 달러에다 맞추지. 그러면 지금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좀 필요한 건가요? 인위적인 인하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시장에다 맡기면 내려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계속해서 흑자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외환이 그만큼 국내 외환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정부가 개입하자면 그게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그 잘못 믿는 것도
믿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했더니 두 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그런데 매출 총액은 부가가치의 약 4배예요. 그렇다면 기준을 일치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든 매출 총액이든 기준을 일치시켜주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어떤 때는 9%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내수는 90%를 훌쩍 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90%에 달하는 내수가 어떤 경우에 확장이 되겠냐고요. 환율이 오를 때 확장되겠어요? 내릴 때 확장이 되겠어요? 당연히 내릴 때 내수는 확장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주요 자원들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거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각종 시설재들 이것도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소비재는 물론이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야 내수가 확장이 돼요. 그런데 이런 사실도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이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기가 극단적으로 부진하잖아요. 이런 때는 내수를 먼저 확장을 시켜야 돼요. 재정 지출, 통화 증발 이걸 통해서 내수를 확장이 된다고요? 그런 사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여러 번 겪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 우리 증시에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외국인의 우리 주식 소유 비율이 2000년대 이래 가장 낮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율이 높으니까 국내에 투자하면 환차손 생겨요. 다 떠났어요.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부진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989년도 우리나라 1004 할 때 미국 다우지수는 3000 겨우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2400, 5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은 36,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2,000, 3,0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은 10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2배, 3배 겨우 3배도 안 되잖아요.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유동성이 자꾸 수축되는 돈이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환율이 점점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하면 환착이 생기잖아요. 국제 금융자본들 우리나라 그 저축과 우리나라 금융자본 미국으로 떠났던 거 다시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지죠. 내수 살아나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그걸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어요. 금융이 일하는 게 신용 파괴원리 작동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신용 파괴원리를 그걸 막아낼 수 있다니까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 경제정책이 자꾸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또 목소리를 높이고 다소 흥분되게 이런 말씀 드리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소장님께서. 소장님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경제가 어찌됐든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좀 지킬 수 있을까? 또 그 와중에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조언을 주신다면요. 사실 국가 경제가 파국적인 위기로 빠져들면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 많고 국내에도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미국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금리가 진행되면서 그 베어 스턴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잖아요. 근데 베어 스턴스나 리먼 브러더스는 경영학교로부터 경영을 잘한다고 상을 여러 번 받은 그 기업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금 보유 비율도 양호했었고 또 경영 수지도 양호했었던 데예요. 그런데 금리가 국가적인 그 경제 위기가 진행이 되니까 바로 파산하잖아요. 다른 금융기관들 일반 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정부 구제금융으로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앞날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좀 부정적이라고 보일 때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투자 활동이든 경제 활동이든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또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경기 하강이 눈에 보이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죠. 반대 투자, 그러니까 하락에 투자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선물을 매도한달지 뭐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혹은 풋옵션을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일반인들은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20배예요. 많으면 이게 200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반복 그걸 시켜서. 너무 위험한 거니까 이거는 전문가들도 대규모로 모여서 자기네들이 전략을 짜고 이렇게 시장을 또 주도해 나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경쟁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런 쪽은 제발 눈길도 주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말 자체가 작년에도 계속 있어 왔던 얘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특히나 좀 많이 폭락을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또 새롭게 우려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좀 받게 됐을 때 과연 작년 하반기에 그 폭락했던 수준처럼 또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위기를 직면하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참 제가 자꾸 비관적인 말씀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좀 답답한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비록 저평가돼 있지만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서 5, 6년 정도 지속되는 장기 정체에 들어갔지만 여기에서 세계적인 금리가 우리 경제를 덮쳐오잖아요. 그럼 더블딕이 와요. 그래서 어쩌면 주가 지수가 1000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이건 만약의 경우인데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또 부동산 시장도 지금보다 반토막 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그래야 투자활동,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피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최악을 대비하면 최악은 안 오잖아요. 그런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구모하게 그랬잖아요. 381까지 갔던 주가지수가 다우지수가 42까지 폭락한 적이 있다니까요. 또 97년도, 98년도 우리 주가지수 얼마에서 얼마 빠졌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심지어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그 뒤인 2001년도에는 1000대에서 54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그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자꾸 금융위기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금융위기를 이제는 진짜 딱 직면했구나. 지금 진짜 폭탄이 터져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험 조짐을 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은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친다. 이 광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와서 합쳐져서 수요가 배가 되면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패닉은 수요가 시간 이동을 했으니까 공동화되면서 수요가 없어지면서 발생을 한다. 그럼 이제 가격이 더 이상 못 오르고 주춤주춤하다가 하락을 시작하는 게 이제 패닉이죠.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면서 경제 내에 유동성을 신용 승수배만큼 축소시킴으로써 폭락이 온다. 이게 붕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시장에 그 수요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충분히 축적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보통 한 5, 6년 걸려요. 이런 경제 원리 하에서 금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경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책 보시면 비교적
그래도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근데 꼭 금리가 터지기 전에 무언가 트리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트리거가 무엇일지는 누구도 몰라요. 트리거라는 것은 워낙 돌발적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베어스턴스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경영수지도 양호하고 현금 모의불들도 높은 그 금융회사가 투자은행이 갑자기 뱅크런이 나타나면서 도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3월에도 실버게이트가 파산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파산하니까 금방 또 그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념되면서 계속해서 다른 은행들 파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거는 누구도 몰라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경제 원리들 여기에다가 과거에 그 금융위 사례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임상 사례거든요. 경제 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대충 그게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터지더라. 이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 제가 요새 최근에 책을 또 하나 써놨어요. 경제 병리학이라는 책인데 여기는 일반적인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과거의 금융위 사례들, 임상 사례로 대표적인 것들 한 5-6개 모아서 책을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빨리 발간을 하면 또 너무 빠르게 이제 경고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금융위가 더 진행되면 발간할 예정으로 이제 열심히 교정 보고 있습니다. 뭐 언제쯤 그러면 발간 예정이신가요? 지금 내년 초쯤 할 생각으로.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책 분량이 한 560쪽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거예요. 책은 300페이지 넘어가면 독자들이 안 본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줄이는 작업을 곧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이는 작업이 아직 안 끝나서 지금 언제 출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또 책 나오시면 또 한번. 근데 이게 사실 소장님 이게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희도 뭐 마냥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래도 이게 또 한번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후에 자연스럽게 경기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침체 이후에 회복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의 경제를 충분히 좀 이끌 만한 좀 유망한 또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산업들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저는 낙관파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6%가 넘는다고 믿고 있어요. 정부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연평균 6%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갈 수 있고 그 5년 후에는 10만 달러도 넘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된다고 아직도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그 바탕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산업들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산업을 한번 살펴보세요.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디는 산업들이 다 크고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이제 세계 무대를 휘어잡을 날이 뭐 내일이면 올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년, 전내년이면 올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반도체 후공정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반도체 설계업, 또 그 설비업, 또 검사 장비 산업 이런 것들도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또 요새 대세인 배터리 산업 이것을 포함한 또 그 제약 산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건 전부 다 정밀화학 산업 쪽인데 이 정밀화학 산업도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이거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도처에서. 여기에다가 수송기계류를 포함한 일반 기계류 산업. 우리나라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지금 세계 5대, 6대 지금 그 자동차 업체로 지금 올라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여러 번 선정이 되잖아요. 안정도도 높고 또 기술 수준도 높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다른 뭐 일반 기계들이 있잖아요. 중국 경제는 우리 일반 기계로 수출 없으면 그 사람 다 무너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 우리 기계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계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보다 더 많아요. 수송기를 포함하면. 그리고요, 정밀기계로 산업은 그보다 더 높은 소득도 버텨낼 수 있어요. 또 일반 전통적인 산업에 우리 수출품들 다 명품이에요. 심지어 헬멧, 또 모자, 등등. 심지어는 손톱깎이까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수출품도 다 명품대에 올라서 있어요. 이 명품은 가격이 올라야 명품 대접을 받아요. 꾸준히 상승해야 명품 대접 받는다니까요.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EU하고 우리 FTA 체결했을 때 명품들 특별 서비스 없어졌죠. 또 세율도 대폭 낮춰졌죠. 최소한 가격 30-40%는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유럽 명품 업체들 오히려 FTA 체결되자마자 가격 올렸잖아요. 가격을 안 올리잖아요. 그럼 명품 대접 못 받아요. 근데 물론 명품일수록 가격 저항선이 있어요. 그 가격 저항선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즉각 수요는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명품이라는 게. 명품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 무서운데 그래도 안 올리면은 명품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 일반 소비 제품들 이거 수출 화장품 등등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제품이 다 명품 대우로 올라섰다니까요. 이 제품들은 국민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산업의 미래는 엄청 밝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반 산업과 상승작용을 한다는 문화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류 세계 시장을 쥐어잡고 있잖아요. 한류 산업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반 산업이 그 명품 대접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다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저도 참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도 좁고 그리고 사실 강국들 사이에 또 끼어 있는 위치고 인구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와 어쩜 이렇게 각 산업마다 다 잘하지? 와 인재가 있고 이렇게 다 대기업이 있지?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국민 기업은 세계 최강이라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골프 같은 경우에 박서리 같은 선수가 다른 나라에 태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골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지도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을 받지 못하면 못 커요. 클래식 연주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우리 피겨 스케이팅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연아 선수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와 같은 빙상 환경에서 그런 세계적으로 위대한 선수가 태어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은 그만큼 세계 최고라니까요.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세계 최강이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은 아무래도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실 거란 말이죠. 일반적인 개인분들. 세계 최강이신 우리 국민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혹시 또 그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몇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사칭해서 투자 사기를 벌이는 곳이 여러 곳 있어요. 페이스북, 카톡, 또 심지어 인스타그램 등등해서 제 이름을 사칭해서 투자 권유하고 컨설팅 해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회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에요. 경제학자일 따름이에요. 경제학자로서 경제 위기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 원리를 연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수십 년간 연구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 영역을 침범하겠어요? 침범 못해요. 제가 그거 침범하면 제가 오만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께서 제 이름으로 투자 권유를 하거나 투자 컨설팅을 해주겠다 하거나 이런 데 속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당부드립니다. 이게 그래도 투자를 할 때 경제를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건 또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식과 흐름은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지금이 주식에 투자를 할 때인가 말 때인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경제를 꼭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또 경제랑 또 투자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분야라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수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경기의 장기 주기예요. 부동산 경기든 주식 경기든 이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광기는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반년에서 1년 정도 패닉이 와요. 그 다음에 반년에서 1년 정도 붕괴가 와요. 그 다음에 장기 정체가 한 5, 6년 와요. 이 장기 정체 동안에 또 저축이 충분히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광기가 와요.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미래 수요가 다시 현저로 넘어오면서 이제 투기 열풍이 오는 거죠. 그러시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뭐냐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전혀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앞으로 2, 3년 안에 와요. 장기 정책이 한 중간쯤 되면 그런 얘기가 다 사라진다고요. 그때가 최고의 투자 적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이제 그런 적기를 맞을 게 많아야 2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5번, 6번은 그 기회가 올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으시면 이번만이라도 잘 잡으시면 그동안 투자해서 잃으셨던 돈을 모두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기 주기 반드시 명심하시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투자 종목 잘 고르시고. 그러면은 소장님 지금은 붕괴 단계보다는 좀 장기 정체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장기 정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이 장기 정체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더블 D 본다. 그래서 1, 2년은 진짜로 신중하고 수비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하시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금융위기가 다시금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장기 정체로 그냥 계속 가는 건데 여기서 혹시라도 그런 위기가 터진다면은 말씀하셨던 더블 딥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상황이 불안한 만큼 한 1, 2년 정도는 그래도 좀 지키는 내 소중한 자산을 좀 지켜놓으면 또 어느 순간 이런 흉흉한 사태가 싹 잠잠해지면서 다시금 장기 정체가 한 2, 3년 동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시기 때 아껴놨던 현금으로 투자를 하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요. 더 높이 올라가면 더 깊이 추락해.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하강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하강이 어느 순간 다시 상승으로 올라서면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지금까지 이루셨던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하고도 더 큰 이익을 남기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승할 때 분명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미 모든 돈을 탕진해 놨으면은 기회가 와도 못 잡으니까. 지금 앞으로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가 쏙 들어갈 때까지는 한 3년 필요해요. 3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시면 그동안에 아무리 큰 돈 잃으셨어도 그 복구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당분간은 그래도 저축 비중을 좀 마련해 놓는 게 확실히 좋겠네요. 이 저축이 근데 미국에다가 저축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 초기에는 권력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힘도 강해져요. 그래서 환율을 상승시켜서 수출을 늘리고 수출이 늘어나면 경기가 상승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경제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는 환율을 끌어올려요. 그러면 수출은 오히려 줄고 경기는 더 부진해져요. 그러면 정책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제 집권 2년 차 이후에는 2, 3년 차부터는 시장의 힘이 더 강해져요.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따라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우리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장의 힘에 의해서. 물론 점진적이겠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 투자해 놓으면 우리 원화는 강세고 미국 달러는 약세잖아요, 상대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손 생기죠. 지금 미국 갈 일 아니에요. 미국에 투자했던 거 빨리 끌어와야 돼. 미국 투자한 그 돈 가져오면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더 많은 우리 원화를 지금 보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빨리 가져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셔서 물론 이 파국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닥친다면 우리 원화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오시고 가져오신다면 3년 후에는 환차익을 크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 해외 투자 혹은 해외 투자했던 거 환수하는 거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최영식 소장님 오랜만에 모시고 워낙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지금 어떠한 흐름에 있고 우리는 어떠한 또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한번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또 투자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부디 우리 국민은 최강이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을 토대로 이번에 위기 잘 극복하고 다음에 찾아올 기회 같이 한번 누려서 또 한번 우리가 또 우뚝 설 수 있는 또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나라와 여러분들을 또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